K대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입니다. 인구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구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를 갖다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저출생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 아이 수가 많이 줄어든 문제이죠. 과거보다 아이 수가 줄어들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고령화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 작년에 있었던 대학 입시 문제 조금 전에 발표에서도 들었었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군 문제도 많이 제기될 겁니다. 부동산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국가 재정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연금 문제를 비롯해서 문제들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적응이 어떻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가져왔던 근본 원인이지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아이를 못 낳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우리는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아이를 많이 좀 적게 낳아라. 이렇게 가족 계획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과 지금 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접근했던 방식과 같은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 접근 방식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자녀 수는, 청년 세대가 낳고자 하는 자녀 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수준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청년들 보고 너희들만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이니까 많이 낳아라. 이렇게 전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은 만큼, 낳고 싶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상 자녀 수 물어봤더니 보통 한 2명 정도는 낳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조사에서 나오는 수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 세대들이 결혼하는 거 별로 그렇게 원치 않다. 혼자 살고 싶은 사람 많고,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항도 물어봤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만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강제로 결혼하게 또 강제로 아이 낳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여전히 70% 50%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연애하고 있는 남녀를 한정시켜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도 한 70% 이상이 연애하고 있을 경우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년 세대들은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이것이 저출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출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미들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독박 육아라던가 또 산후 우울증이라던가 이건 여자들의 일이지 남자는 가끔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든지 또 일을 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임금 차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기반이 되는 양육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저출산을 가져오는 이 출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애 주기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고려를 하고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고려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거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생애 과정, 그러니까 학업부터 그 다음에 취업, 연애 이 모든 과거의 과정이 누적이 돼서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일자리, 주거, 경제적인 어려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단선적인 생애 과정에서 가져오는 어려움이 사실은 또 배가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한 줄로 똑같은 방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실 여러 가지 가능한 삶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 경로를 어떻게 다양화시키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냐. 또 과거에는 이것이 가부장적인 성별 분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성평등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존 이런 방향에 있어서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2017년 말에, 이거 5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부 정책으로서 우리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 더 이상 여성을 갖다가 출산 도구로 보고 또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개선되지 않겠냐. 이러한 방향 자체의 변화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효과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은 정책의 어떤 이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했어야지 효과적이고 또 같은 방에서 좀 더 효율적이었느냐 또 이런 걸 갖다가 체크해낼 수 있는 가버넌스 구조의 개선 그리고 성평등의 방향은 옳았는데 그 성평등의 방향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남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남녀를 떠나서 우리는 어떠한 부모의 역할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나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모습이 성대결적인 양상으로만 나가지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데는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를 예를 들자면은 저출산 예산이 중앙정부만 한 40조 정도 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과연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효과를 못 내다 보니까 그냥 다 나눠주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40조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돈이 사실 주거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가구를 갖다 하는데 뭐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이 주거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40조 가까운 돈의 한 절반, 20조 가까운 돈이 이 주거비 지원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냐 이거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의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거의 주거비를 지원해서 몇 채의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것이 저출산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런 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산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까지도 결과가 검증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런 검증이 이루어졌다면은 어떤 입지의 집을 지으면은 좀 더 효과적이더라. 어떤 평형의 집을 지으면은 결혼과 출산이 좀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고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러지 않고 사실은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효율성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저출산 정책은 기존에 썼던 다른 정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담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부모 세대는 이 저출산을 갖다가 극복하는 직접적인 행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부모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기쁨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역할을 갖다가 정부가 대신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역량, 또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가능한 정부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부모가 되는 청년 세대의 행동, 규범, 관계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으로 과연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조금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의 지원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은 대체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출산 정책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청년층이 이걸 갖다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고 부모 세대가 행동과 생각과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해외 사례를 봐도 이것에 갖는 긍정적인 장점은 많이 이미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특정 계층, 일단 특정 성별, 그리고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이 낙인 효과로 지어지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 휴직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득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육아휴직,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쓰고 있고요. 남성들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정규직,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여성들에 비해서 그리고 전체 남성들에서는 소수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남성들이 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남성들이 다 같이 1년들의 육아휴직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가장 관건이 되는 시기, 아이를 낳자마자 여성들이 몸조리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큰아이가 있다면 큰아이까지도 케어를 해줄, 도와줄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에 남성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출산 직후가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바뀌는 이 시기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갖다 경험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출산하는 시기에 휴가를 갖다가 간다면 어떨까? 한 달이라는 휴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개선된다면 이게 두 달, 석 달,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한 달이나 휴가를 갖고 그래서 남성들도 같이 이 육아에 참여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는 더 육아휴직을 증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구역 가는 걸 갖다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트 같은데, 공공기관 같은데, 큰 기관 같은데 가서 보면은 이 여성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왜 이 여성들의 주차장을 갖다가 좀 우선시해서 출구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폭도 좀 더 넓은 곳에 필요하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필요성이 과연 여성만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 임산부들, 그리고 어린 아이를 가졌을 때, 유모차를 끌고 다녔을 때, 그때 갖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특화시켜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에게 주차에 우선권을 주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지금도 이미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산부에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등록했을 때 주차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에다 부착을 하면 한 달, 1년간 이런 영유아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은 2년간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를 이렇게 편하게 또 마트 갈 때마다 편한 경험을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첫 아이 낳았을 때 이렇게 편했는데 그러면 둘째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5년, 6년 이런 식으로 주차를 편하게 하다 보면은 둘째, 셋째 좀 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과성 있는 정책, 저출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